오늘 밤 우리는 안개 낀 역사의 수평선을 넘어 이방인의 거대한 도치대지의 평온을 깨뜨리기 전 15,000년 동안 북아메리카 대륙을 품어 안았던 진짜 주인들의 세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북아메리카라는 거대한 땅은 단순히 흙과 돌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하늘의 끝자락을 찌를 듯한 로키 산맥이 웅장한 장벽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중앙에는 바다보다 더 넓은 대평권이 황금빛 풀물결을 일으키며 수천만 마리의 들소떼를 길러내던 생명의 보고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디언이라는 투박한 이름으로 묶어 부르지만 사실 그들은 저마다 러코타, 네즈퍼스, 체로키, 나바호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수백 개의 독립된 우주였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어머니의 품이었으며, 하늘은 자신들을 지켜보는 위대한 정령의 눈동자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슬픈 기록 중 하나인 이 이야기는 단순히 패배한 민족의 기록이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로 숨 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철학의 서사시이자, 탐욕이라는 이름의 파도가 어떻게 수만 년의 지혜를 삼켰는지에 대한 처절한 보고서입니다. 인디언들의 주거 문화는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수단을 넘어 우주의 섭리와 하나가 되려는 정교한 공학적 지혜와 종교적 경외심의 결정체였습니다. 지식의 빛이 부족했던 야만인의 집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문을 두드려 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현대 건축가들이 꿈꾸는 완벽한 생태적 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남서부의 붉은 사막을 수호하던 나바호 부족의 집 호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바호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우주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흙과 통나무를 엮어 팔각형 모양의 호건을 지었는데, 이 팔각형은 동서남북 사방과 그 사이의 방위를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원을 상징했습니다. 호건의 문은 예외 없이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나 있었습니다. 이는 매일 아침 태양의 전기를 받아들여 집안의 부정을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얻겠다는 나바호인들의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호건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집의 기둥 하나에도 영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쪽 기둥은 지혜를, 남쪽 기둥은 용기를, 서쪽 기둥은 인내를, 북쪽 기둥은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나바호 여인들은 호건 안에서 모래 그림이라는 신비로운 의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천연의 생모래로 땅 위에 정교한 신의 형상을 그리는 이 의식은 병든 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대지와 인간 사이에 깨진 균형을 회복하는 거대한 정신의 병원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정교한 그림을 의식이 끝남과 동시에 미련 없이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흐르는 시간 속에 자신을 맡기는 인디언식 비움의 철학이 그 흙바닥 위에 새겨져 있었던 셈입니다. 반면 광활한 대평권을 누비던 부족들에게 집은 언제든 바람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자유의 돛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티피라고 부르는 원뿔형 천막은 이동이 잦은 사냥꾼들을 위한 최첨단 이동식 주택이었습니다. 티피는 13개에서 20여 개의 기다란 장대를 세우고 그 위를 부드럽게 무두질한 들소, 가죽으로 덮어 완성했습니다. 이 천막은 단 5분 만에 접고 펼 수 있을 정도로 기동성이 뛰어났으며 가죽의 두께를 조절하여 사계절 내내 쾌적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티피의 윗부분에는 환기구가 있어 내부에서 화로를 피워도 연기가 위로 솟구쳐 자연스럽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공기 역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여름에는 천막 아래쪽 가죽을 살짝 들어 올려 시원한 바람이 대지를 훑고 지나가게 했고, 겨울에는 안쪽에 가죽으로 만든 이중벽을 설치하여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안락한 휴식을 보장했습니다. 티피의 바깥벽에는 그 집 주인의 꿈속에서 만난 수호령의 모습이나 그가 전장에서 세운 용맹한 공적이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집 자체가 한 사람의 자서전이자 부족의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북동부 숲의 주인인 이로쿼이 연맹은 롱하우스라는 거대한 공동주택을 지었습니다.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이 집은 삼나무 껍질과 기둥으로 견고하게 지어졌으며 내부에는 수십 개의 화로가 일직선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각 화로 주위에는 한 가족이 살았고 하나의 롱하우스에는 수십 명의 친족이 함께 기거하며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을 공동으로 길렀습니다. 이는 인디언들이 가진 나눔과 평등의 정신을 건축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롱하우스 안에서 7세대 뒤의 후손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이 결정이 7세대 뒤의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그들의 정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깊고 성숙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디언들의 집은 자연을 파괴하여 세운 인공의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지가 빌려준 재료로 대지와 가장 닮은 보금자리를 꾸렸고 그곳에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자신들의 삶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거주 문화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디언들을 강제로 몰아넣기 위해 지은 보호구역의 집들은 하나같이 창문도 없는 네모난 상자 같았습니다. 원형의 삶을 살던 인디언들에게 사각형의 방은 그들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네모난 집 안에서 서서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갔으며 대지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인디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들이 대자연을 어떻게 경외하고 그 섭리를 이용했는지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들의 식탁은 단순한 영양 섭취의 장이 아니라 만물과 소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이로운 것은 인디언 농경사상 최고의 지혜라 불리는 세 자매 농법입니다. 세 자매란 바로 옥수수와 콩, 그리고 호박을 말합니다. 인디언들은 이 세 가지 작물을 결코 따로 심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구덩이에 새 씨앗을 함께 넣었는데 이는 마치 친자매처럼 서로를 돕게 하려는 철학적 농법이었습니다. 먼저 옥수수가 하늘을 향해 꼿꼿이 자라나면 콩은 옥수수의 몸통을 휘감고 올라가며 든든한 지지대를 얻었습니다. 대신 콩은 땅속의 질소를 고정하여 옥수수가 자라는 데 필요한 천연 비료를 공급했습니다. 그 발치에서는 호박이 넓은 잎을 펼쳐 지면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호박잎은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땅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고 잡초가 자랄 틈을 주지 않는 천연 그늘막이 되었습니다. 이 세 자매는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옥수수에서 얻은 탄수화물, 콩에서 얻은 단백질, 그리고 호박에서 얻은 비타민은 인디언들에게 비만도 질병도 없는 건강한 신체를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기 전 땅의 정령에게 허락을 구했고 수확할 때는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농사는 정복이 아니라 대지와의 대화였으며 그 대화의 결실은 부족 전체가 평등하게 나누어 먹는 평화의 양식이었습니다. 한편 광활한 평원을 누비던 부족들에게는 들소라는 위대한 정령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들소는 인디언들에게 움직이는 대형 마트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은 들소의 고기를 구워 먹거나 말려 먹었고 뼈로는 바늘과 화살촉을 만들었으며 위장은 물통으로 쓰고 힘줄은 활시위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들소의 배설물까지 말려 땔감으로 썼으니 그들에게 들소는 단 한 조각도 버릴 것이 없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인디언 전사들은 들소를 잡기 전 그 영혼에게 경건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위대한 형제여, 내 생명이 우리 가족을 살려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 훗날 내가 죽어 한글로 흙이 되면 내 몸이 다시 풀이 되어 너의 후손들을 먹일 것이다. 이것은 약육강식의 비정함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장엄한 순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페미컨이라는 기적의 비상식량을 만들었습니다. 말린 들소 고기를 가루내어 동물의 지방과 산베리류를 섞어 굳힌 이 음식은 상온에서도 수개월 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작은 조각 하나만 먹어도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엄청난 고열량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운 식탁에 잔인한 칼날이 들이닥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디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가장 치졸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식량인 들소를 멸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6천만 마리에 달하던 들소떼는 미국 정부의 조직적인 학살 정책으로 단 몇십 년 만에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 육군 사령관 쉐리던 장군은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인디언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들소 한 마리를 죽이는 것이 그들을 통제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군대는 사냥꾼들을 고용하여 들소의 가죽과 혀만 취하고 나머지 산더미 같은 고기는 들판에서 썩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던 백인 여행객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들소들을 향해 유희 삼아 총을 쏘아댔습니다. 수천 년 동안 평원을 가득 채웠던 들소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하얀 한글로 뼈무더기만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영혼과 같던 식량을 잃은 인디언들은 이제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호구역으로 끌려가 정부가 배급하는 썩은 고기와 밀가루를 먹으며 서서히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갔습니다. 돼지가 차려준 풍성한 밥상은 그렇게 탐욕의 먼지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옷과 도구는 단순히 육체를 보호하거나 사물을 다루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문과 공적 그리고 수호령과의 연결을 증명하는 영적인 매개체이자 몸 위에 새긴 위대한 자서전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주로 사슴 가죽을 부드럽게 무두질하여 벅스킨이라 불리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옷은 수만 번의 손길을 거쳐 비단보다 부드러웠으며 땀을 잘 흡수하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최고의 기능성 의복이었습니다. 여기에 고슴도치 가시나 조개 껍데기 그리고 형형색색의 구슬로 정교한 문양을 수놓아 부족의 긍지를 표현했습니다. 숙련된 전사들은 상대의 옷차림만 보고도 그가 얼마나 용맹한 사내인지 어느 가문의 아들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디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화려한 독수리, 깃털, 머리 장식, 워 보넷은 전사들에게 가장 거룩한 훈장이었습니다. 독수리 깃털은 아무나 꽂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전장에서 위대한 공적을 세울 때마다 부족 원로들의 승인 아래 깃털을 하나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늘어진 깃털 장식은 그가 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추장은 가장 많은 깃털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그것은 지배의 권력이 아니라 부족을 위해 가장 먼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책임감의 무게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신비로운 도구들도 가득했습니다. 드림캐쳐는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라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악몽의 거미줄을 걸러내고
오직 좋은 꿈만을 전해주려는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영적 방패였습니다. 거미줄 모양으로 엮은 이 망은 밤에 나쁜 기운을 가두었다가 아침 햇살에 증발시켜버린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한 메디슨 백이라 불리는 작은 가죽 주머니는 인디언의 영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소중히 여긴 돌이나 약초 혹은 독수리의 발톱 등을 넣어 몸에 지니고 다녔으며 그들은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수호령의 안식처라고 믿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죽는 순간까지 대지와 연결된 이 작은 주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족의 회의 때 사용되던 토킹 스틱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보다 훨씬 성숙한 존중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화려하게 조각된 이 지팡이를 쥔 사람만이 발언권을 가졌으며 다른 모든 이들은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침묵하며 상대의 영혼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말하는 자는 막대기의 신성함 앞에 정직해야 했고 듣는 자는 상대의 진심을 존중해야 했기에 울타리 하나 없는 대지 위에서도 견고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예롭고 신비로운 도구들은 이방인들의 침략과 함께 야만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약탈당하거나 불태워지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디언들의 전통 복장을 금지하고 그들의 신성한 도구들을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부족의 역사가 담긴 가죽 옷은 박물관의 전시대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영혼의 동반자였던 메디슨 백은 이방인들의 호기심 어린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디언들에게서 옷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뺏었고 도구를 빼앗음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대지의 문양까지는 백인들의 총칼로도 결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꺾이지 않는 영혼은 이제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흔적이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1492년 길을 잃은 콜럼버스가 북아메리카의 해안가에 발을 내디뎠을 때 대지의 자손들은 그들을 굶주린 형제로 대접하며 옥수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머릿속에는 인디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라는 이름의 탐욕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발견의 교리라는 해고에 망측한 논리를 앞세워 기독교인이 살지 않는 땅은 먼저 깃발을 꽂는 자의 소유라는 일방적인 선언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독립 이후 이를 명백한 운명이라는 화려한 말로 포장했습니다. 백인들이 대륙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하느님이 정해주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이 오만함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디언들의 삶을 파괴하는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총칼보다 무서운 보이지 않는 군대인 전염병을 앞세웠습니다. 1763년 폰티악 전쟁 당시 영국군은 천연두 환자가 사용했던 담요를 인디언들에게 선물로 주는 의도적인 생화학전을 자행했습니다. 면역력이 전혀 없던 인디언들은 마을 전체가 단 며칠 만에 시체 무더기로 변했고 이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열한 침략의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체계적으로 인디언들을 비옥한 땅에서 쫓아내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1830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서명한 인디언 강제 이주법은 대륙 동부에 살던 평화로운 부족들을 척박한 오클라호마의 보호구역으로 밀어넣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정부는 인디언들이 농사를 짓고 문자를 만들어 평화롭게 공존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땅에서 금이 발견되자 가차없이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대지의 주인들은 자신의 고향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
죽음의 길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침략은 단순히 영토를 뺏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디언들이 가졌던 자연과의 연결, 조상과의 유대, 그리고 자신들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정부는 조약을 맺고는 하루아침에 어겼으며 평화를 약속하고는 뒤에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에 흘린 인디언들의 피는 대지를 붉게 물들였고 그들의 비명은 바람에 실려 오늘날까지도 우리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낙원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눈물과 피로 얼룩진 인류 사상 가장 참혹한 이동의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838년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날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자신들만의 신문을 발행하고 헌법을 만들 정도로 문명화되었던 체로키 부족에게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군인들은 밭을 갈던 농부를 끌어내고 아이를 돌보던 어머니의 손목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강제 이주 중 하나인 눈물의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약 15,000명의 체로키 사람들을 척박한 서부 보호구역으로 몰아내기 위해 무력으로 그들을 길 위로 밀어붙였습니다. 체로키 사람들은 추운 겨울바람 속에 맨발로 수천 리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식량이나 담요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살점을 갈라놓았고 전염병과 굶주림은 매일같이 노인과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길가에는 매일 아침 수십 구의 싸늘한 시신이 버려졌으며 조상의 유골이 묻힌 땅을 등지고 떠나는 그들의 통곡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부족민의 4분의 1이 넘는 4,000명 이상의 영혼이 그 차가운 길 위에서 흩어졌습니다. 눈물의 길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뒤에서 군인들이 총검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조상의 무덤을 밟고 지나가야 했던 참혹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얼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놓지 못해 울부짖었고 노인들은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리다 그대로 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체로키 여인들이 흘린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는 하얀 장미가 피어났고 오늘날 우리는 이를 체로키 장미라 부르며 그날의 잔혹한 역사를 기억하려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학살로 기록된 사건은 단연 1864년 11월에 벌어진 샌드크리크 학살일 것입니다. 당시 샤이엔 부족의 추장인 블랙캐틀은 미국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고 군대의 지시에 따라 샌드크리크 강가의 평화의 상징인 성조기를 높이 개양한 채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노인과 부녀자 그리고 아이들만이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 정적을 깬 것은 구원군이 아닌 존 치빙턴 대령이 이끄는 700명의 콜로라도 기병대였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치빙턴 대령은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이라는 섬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들은 항복의 표시로 성조기를 흔드는 인디언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사격을 퍼부었으며 이는 전쟁이 아니라 명백한 일방적 도살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도망치는 여인들을 쫓아가 칼로 난도질했고 아이들의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살해하며 차가운 모래바닥 위에서 짐승처럼 도살했습니다. 학살이 끝난 뒤 그들은 인디언들의 시신에서 두피를 벗겨내고 신체의 일부를 잘라 전리품처럼 챙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화롭게 공존하려던 인디언들의 마음속에는 백인들에 대한 지독한 불신과 증오가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서남부 사막의 나바호 부족에게는 롱워크라는 뼈아픈 유배의 역사가 있었는데 미국 정부는 이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설적인 인디언 사냥꾼 킷 카슨을 파견했습니다. 카슨은 나바호인들의 신성한 복숭아 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버리고 양떼를 몰살하며 우물에 독을 푸는 초토화 작전을 선택했습니다. 1864년 미국 정부는 4,000명 이상의 나바호 사람들을 수용소인 보스크 레돈도까지 500km에 달하는 거리를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군인들은 노인과 환자들을 수레에 태워주는 대신 걸음이 늦어지는 이들을 현장에서 즉결 처형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아기를 낳는 중인 여인을 기다려주지 않고 총을 쏘는 군인들의 행위는 나바호인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보스크 레돈도 수용소는 땅에 소금기가 가득해 농사가 불가능했고 알칼리성이 강한 물은 마시는 족족 배앓이를 일으켜 수천 명의 동족을 잃게 했습니다. 나바호 사람들은 고향 땅의 흙을 작은 주머니에 담아 목에 걸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1868년 미국 정부는 마침내 수용소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바호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바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베어버린 복숭아 나무 밑동에서 다시 싹을 틔웠고 뺏겼던 양떼를 다시 길러내며 사막의 철학자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대륙의 반대편에서는 인디언들의 머리 가죽, 즉 두피를 현상금과 맞바꾸던 기괴하고 잔혹한 두피 사냥의 역사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는 인디언의 두피 하나당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포상금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민간인 사냥꾼들을 고용했고 이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 인디언의 머리 가죽을 벗겨 관청으로 가져와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1887년 미국 정부는 총칼보다 더 무서운 법률의 힘을 빌려 인디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스법이라 불리는 일반 토지 할당법이었으며 정부는 부족의 공동체 소유 방식을 야만적이라 비판하며 땅을 개인별로 쪼개어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겉으로는 문명화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부족의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땅을 백인들에게 팔아치우려는 정교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디언들은 한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9천만 에이커의 광활한 영토를 불과 몇 년 만에 잃게 되었습니다. 1889년에 벌어진 오클라호마 랜드러시는 전고의 총소리와 함께 먼저 달려가 깃발을 꽂는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는 해괴한 약탈의 경주였습니다. 평생 땅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어머니의 품으로 여겼던 이들에게 말 한 마리 타고 달려와 깃발을 꽂았다고 주인이 바뀌는 광경은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재앙과 같았습니다. 정부는 고의로 농사가 불가능한 돌밭이나 사막을 인디언들에게 할당했고 부족의 중심을 잃은 이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거나 술과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1876년 6월 성지 블랙힐스의 황금을 노린 미국 정부의 탐욕에 맞서 러코타와 샤이엔 등 부족 연합군이 집결했습니다. 위대한 추장 안진소는 태양춤 의식을 통해 군인들이 메뚜기 떼처럼 하늘에서 거꾸로 떨어지는 승리의 예언을 보았습니다. 오만한 커스터 중령은 소수의 병력으로 수천 명의 전사가 집결한 본진을 향해 무모한 돌격을 명령하며 자신의 파멸을 자초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오늘이 죽기에 좋은 날이다 라고 외치며 번개 모양의 문양을 얼굴에 그린 전설적인 전사 미친 말이었습니다.
미친 말은 기병대의 총탄 숲을 바람처럼 뚫고 지나갔으며 그의 용맹함 앞에 백인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리틀 비콘 전투는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거둔 가장 압도적인 승리였으나 이 승리는 오히려 미국 정부에 더욱 잔혹한 보복을 불러왔습니다. 미친 말은 훗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면서도 내 동족이 묻힌 곳이 바로 내 땅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며 대지의 자손다운 품격을 지켰습니다. 이제 대평권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디언들의 역사는 무력이 아닌 영혼의 투쟁으로 그 무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1890년의 차가운 겨울, 절망으로 가득 찬 보호구역에 파이우트 부족의 예언자 워보카가 정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신비로운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조상들의 노래를 부르며 유령춤을 춘다면 사라졌던 들소떼가 돌아오고 죽었던 조상들이 부활하며 이방인들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굶주림과 패배감에 젖어 있던 인디언들에게 거대한 희망의 불꽃이 되었고 수천 명의 인디언이 모여들어 밤새도록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이 옷을 입으면 백인들의 총알조차 뚫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신성한 유령 셔츠를 입고 영적인 힘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춤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찢겨진 영혼을 이어붙이려는 간절한 기도이자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군대는 이 평화로운 종교의식을 대규모 반란의 전조로 오해하고 극심한 공포에 질려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했던 12월 29일 아침, 사우스다코타주의 운디드니 강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학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곳에 모여있던 300명 이상의 러코타 부족민들은 이미 무기를 압수당한 상태였으며 대부분은 노인과 부녀자 그리고 갓난아기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텐트를 뒤지며 마지막 남은 사냥용 총 한 자루를 빼앗으려던 중 우발적인 총성 한 발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산등성이에 배치되었던 네 문의 기관총이 항복한 이들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강가는 피비린내 진동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그들이 믿었던 유령 셔츠는 무자비한 총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는 아이들의 등 뒤로 총탄이 쏟아졌고 군인들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들에게까지 다가가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학살이 끝난 뒤 거센 눈보라가 몰아쳐 시신들을 차갑게 덮어주었으며 며칠 뒤 발견된 인디언들의 시신은 추위 속에 꽁꽁 얼어붙어 기괴한 모습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비겁한 학살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무려 20개의 명예훈장을 수여하며 그들의 만행을 영웅담으로 치장했습니다. 위대한 검은 곤이 추장은 훗날 그 붉은 진흙 속에 민족의 꿈과 희망이 함께 파묻히는 것을 보았다며 통곡했습니다. 총칼에 의한 학살 이후 미국 정부는 인디언들의 정신을 뽑아버리기 위해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 머나먼 기숙학교로 보내 영혼의 자부심이었던 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름조차 뺏긴 채 백인식 이름을 부여받았고 부족의 언어를 쓰면 모진 매질을 당했지만 손바닥에 조상의 단어를 몰래 적어 기억하며 영혼을 지켜냈습니다.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바호 코드토커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암호를 만들어 국가의 운명을 구하는 위대한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디언들의 저항은 2016년 스탠딩 락의 송유관 반대 투쟁처럼 물은 생명이다 라고 외치는 생태 투쟁으로 승화되어 어머니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에게는 세상이 어둠에 잠길 때 7번째 세대의 아이들이 일어나 잃어버린 노래를 찾고 대지를 치유할 것이라는 예언이 전해집니다. 마지막 나무가 베어지고 마지막 강물이 오염된 뒤에야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경고는 이제 우리 모두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겪은 역사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잔혹사였으나 그 고통의 끝에서 지켜낸 지혜는 꺾이지 않는 깃털처럼 우리 가슴 속에 내려앉습니다. 대평원의 지평선 위로 다시 해가 떠오르고 조상들의 유령춤은 이제 지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심장 박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인디언의 영혼은 영원히 대지 위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당신은 들으십니까? 바람에 실려오는 그들의 웅장한 노래를.